일요일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공주님 왔구나. 제 목소리는 밝았지만 수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울었구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손등으로 비비는 작은 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착한 애 될게요. 정말로요. 착한 애가 되겠다니. 이미 세상에서 제일 착한 우리 수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무릎을 꿇고 수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볼에 흐르는 눈물 자국이 마르면서 하얗게 소금기를 남겼더군요. 수진아, 무슨 일 있었니? 아빠랑 재미있게 놀았어? 네, 재미있었어요. 거짓말. 6살짜리가 벌써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아이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제 눈은 못 속이죠. 저는 수진이를 안아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최지연, 그 여자 냄새였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 속에서도 수진이 머리카락에서 나는 아기 샴푸 향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이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왔는데 먹을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을 텐데 저는 수진이 겉옷을 벗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 팔뚝에 파란 멍이 선명했거든요. 어른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길쭉한 멍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넘어졌어요. 놀이터에서요.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생기는 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꽉 잡아서 생긴 멍이 분명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야, 참아. 일단 참자. 저는 약을 바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엄마랑은 잘 지냈어? 새엄마는 바빴어요. 가게 일 때문에요. 수진이의 대답이 너무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외워서 말하는 것처럼. 케이크를 먹는 동안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등이 구부정했고 큰 소리가 나면 움찔움찔 놀라는 모습을 보였죠. 이건 제가 30년 교직 생활에서 수없이 봐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를 재운 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책상 서랍을 열었죠. 거기엔 3년 전 며느리가 제 생일 선물로 준 고급 만년필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어요. 녹음 기능이 있는 펜이었죠. 어머님, 이건 회의할 때 쓰시라고 하나 더 준비했어요. 녹음도 되고 필기도 되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 애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교통사고였다고 했지만 죽기 일주일 전 저를 찾아와 했던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를 꼭 지켜주세요. 그때는 그냥 불안해서 하는 말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녹음펜의 사용법을 확인했습니다. 클립 부분을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방식이더군요. 8시간까지 연속 녹음이 가능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진이가 유치원에 가고 난 뒤 저는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일주일 뒤면 또 그 집에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뭔가를 해야 했어요. 화요일 오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호 결혼식 사진이 나왔죠. 행복해 보이는 아들 부부의 모습.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대기업 과장, 착한 며느리, 예쁜 손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수요일에 수진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빠, 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저는 벌떡 일어나 수진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꼭 붙들고 잠들어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아들아, 내가 정말 그런 아이가 된 거니? 목요일 저녁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은 좀 일찍 데리러 가도 될까요? 지연이 친정 어머님 생신이라서요. 그래, 몇 시에 올 거니? 아침 9시쯤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수진이가 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었죠. 금요일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녹음펜을 숨겨두기로요. 아이가 모르게, 그리고 그 집 사람들도 모르게. 토요일은 수진이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내일 그 펜에 무엇이 녹음될지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 30분. 저는 수진이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안쪽 주머니에 펜을 넣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주머니 지퍼를 닫았죠. 손이 떨려서 지퍼를 잠그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할머니, 제 가방이에요? 응, 할머니가 정리해줬어. 손수건이랑 물티슈 넣어뒀거든. 수진이는 의심 없이 가방을 메었습니다.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죠. 오늘따라 아들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아빠 왔다. 가자. 어머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준호는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제 8시간 후면 알게 되겠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거실 창문으로 아들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가 뒷좌석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 작은 손이 마치 구조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약속 지킬게. 수진이를 꼭 지킬게. 오후 내내 저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시, 2시, 3시.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갔어요. 4시가 되자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준호가 출발했다고 연락을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4시 30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출발합니다. 1시간 뒤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5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더 어두웠죠. 마치 울 힘조차 없는 것처럼. 수진아, 피곤하니? 네, 할머니. 저 먼저 잘게요. 6살짜리가 저녁도 먹지 않고 자겠다니.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죠. 녹음 표시등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8시간이 다 차기 전이었던 거죠. 저는 서재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준호 목소리가 나왔죠. 수진아, 오늘은 새엄마 친정집에 가는 거야.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그 다음에 들린 건 최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할머니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한숨 소리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주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마 지연 친정집에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한 대화들이 녹음되기 시작한 게,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온 소음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낯선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 수진이구나. 많이 컸네. 지연의 어머니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옷깃 스치는 소리만 났죠. 아마 인사를 하긴 했나 봅니다. 수진아,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목소리가 너무 작아.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수진이의 떨리는 작은 목소리가 겨우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흘러 점심 식사 시간인 듯 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어른들 대화 소리가 뒤섞였죠. 그러다가 제 심장을 멈추게 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준호 씨,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연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6개월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준호, 제 아들의 목소리. 무슨 일을 6개월만 기다린다는 걸까요? 5억이면 빚도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겠네요. 5억이라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엄마 보험금이잖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지연의 남동생인가 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어. 이제 정리할 때도 됐지. 지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보험금. 수진이 엄마 보험금. 며느리가 죽고 남긴 보험금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수익자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법적 대리인이 아빠니까 문제 없어요.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아내가 딸에게 남긴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수진아, 우는 소리 좀 그만해. 어른들 대화 중이잖아.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진이 울음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훌쩍이는 소리만 간신히 들렸죠. 화장실 다녀올게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가 문 닫히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놀랍게도 수진이의 작은 혼잣말이 녹음됐습니다. 화장실이 가방 둔 곳과 가까웠나 봅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나 여기 무서워. 6살 아이의 간절한 기도 같은 혼잣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우리 수진이를.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수진이에게 지연이 뭔가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소리, 수진이가 배부르다고 하는 소리, 그리고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죠. 애가 밥도 제대로 안 먹어요.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검사 많이 하잖아요. ADHD나 뭐 그런 거.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거들었죠. 병원 기록 있으면 나중에 좋긴 하겠네요. 나중에 좋다니. 무슨 의미인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상적인 우리 수진이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려는 건가요? 오후가 되자 대화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수진이가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나 봅니다. 준호 씨 어머니는 모르시는 거죠? 네, 모르세요.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요. 내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죽은 아내와 어린 딸을 이용해서. 그래도 친할머니인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이에요. 수진이도 곧 적응할 거고요. 준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내가 키운 아이가 맞니?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파요. 아파요.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 관심 받으려고 넘어진 척하지 마.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빠가 봐줄게. 조금만 참아. 새엄마도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도 하늘에서 이해할 거야. 엄마도 이해할 거라고. 죽은 며느리를 팔아서 아이를 달래다니.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수진아, 오늘 할머니한테 가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알겠지? 왜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래. 착한 아이는 어른 걱정시키지 않는 거야. 세뇌. 이건 완전한 세뇌였습니다. 6살 아이에게 비밀을 강요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녹음 막바지에 수진이가 잠든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준호와 지연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6개월만 더 버티면 돼요. 그 돈으로 당신 빚도 정리하고 우리 새 집도 사고. 근데 수진이는 어떻게 하죠? 기숙 학교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키우던가.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힘드실 텐데. 그럼 시설이라도 보내야죠. 5억이면 양육비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시설이라고? 우리 수진이를 시설에 보낸다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믿었던 아들의 배신, 그리고 수진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왜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를 꼭 지켜주세요. 그 애도 뭔가 낌새를 느꼈던 거예요. 어쩌면 준호의 빚 문제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수진이로 바꿨던 거고요.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결의. 수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철 같은 결의.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전화번호부였죠. 한명수 검사, 아니, 지금은 한명수 변호사. 남편의 가장 가까운 동기였습니다. 새벽이지만 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쟁이니까요. 우리 수진이를 지키기 위한 전쟁.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였지만 한 변호사는 분명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저 박영숙입니다. 김 검사 아내였던. 아, 형수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한 변호사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손녀와 관련된 일입니다. 아동학대와 재산 갈취권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수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을 베개 밑에 넣고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저는 아이 이마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수진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녹음도 더 필요하고 사진도, 병원 기록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를 그 집에서 빼내는 것.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부엌으로 가서 수진이가 좋아하는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야, 지연 씨, 너희가 우리 수진이를 건드린 건 가장 큰 실수야. 이 할미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월요일 아침 8시, 수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한명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15층.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타났죠.
형수님, 어서 오세요. 한 변호사는 10년 전보다 머리가 더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검사 시절 독수리라는 별명답게요. 급하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김 검사님 생각도 나고 해서 반가웠어요. 그런데 어젯밤 전화 내용이 심상치 않던데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정리한 메모도 함께 건넸죠. 일단 들어보시겠어요? 한 변호사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히 보험금 얘기가 나올 때는 눈썹이 움직였죠. 1시간 뒤 한 변호사가 이어폰을 뺐습니다. 형수님,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도 심각하네요. 보험금 5억이라고 했죠? 네. 며느리가 수진이 앞으로 들어둔 보험금이에요.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관리는 하지만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을 들어보니 계획적으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네요. 한 변호사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녹음도 좋지만 시각적 증거, 의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면 더 확실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수진이 몸에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병원도 가서 진료 기록을 남기고요. 그리고 이 새며느리 최지연 씨 과거를 좀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최지연이라는 여자 신원 조회 좀 해봐. 34세, 부동산 중개업. 잠시 후 한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형수님, 이 여자 전력이 있네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기록이 있는데 아이 양육권 문제로 꽤 지저분했던 모양입니다. 전 남편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직접은 어렵지만 제가 아는 경로로 알아보겠습니다. 2-3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타박상 연고와 소독약을 샀죠. 수진이 상처를 치료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수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랑 목욕할까? 네. 욕실에서 수진이 옷을 벗기다가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등과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엔 팔에만 있었는데 이번엔 온몸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가 갑자기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비밀이에요. 할머니한테도 비밀이야? 새엄마가 말하면 안 된대요. 말하면 아빠가 슬퍼한대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수진아, 할머니는 수진이 편이야. 뭐든 말해도 돼. 한참을 망설이던 수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새엄마가 밀었어요. 제가 우유를 엎질렀다고. 그런데 일부러 아니었어요. 그래, 일부러가 아니었구나. 새엄마가 날 때려도 아빠한테 말하지 말래요.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면 병난대요. 6살 아이를 이렇게 세뇌시키다니. 제 안에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수진이 앞에선 참았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 약 바르려면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하거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멍든 부위를 하나하나 찍었죠. 증거 수집이었지만 내 손녀 몸에 난 상처를 찍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한명수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최지연 전 남편 어머니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요? 2년 전에 손자가 의문사했답니다. 최지연이 키우던 중에요.
계단에서 떨어진 사고였는데 유족은 의심하고 있대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수진이도? 연락처 보내드릴 테니 직접 통화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목요일 오전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최지현 씨와 재혼한 집 시어머니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여자가 또 결혼했군요. 그쪽 손주는 무사한가요? 무사한가요라는 질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못 막은 일을 또 겪는 분이 없길 바랐거든요. 금요일 오후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었죠. 이름은 정명자 씨였습니다. 우리 손자 진우는 5살이었어요. 그 여자가 들어온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죠. 정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병원 응급실 기록이에요. 1년 동안 5번이나 갔더라고요. 매번 다른 병원으로요. 기록을 보니 골절, 타박상, 뇌진탕 등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아이가 산만해서 자주 다친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도 믿었고요. 그런데 왜 의심하시게 됐나요? 진우가 죽기 일주일 전 저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나 새엄마 무서워요라고. 그런데 제가 그냥 참으라고 했어요. 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가 울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보험금 서류부터 챙기던데. 보험금이요? 네. 알고 보니 진우 앞으로 3억짜리 보험을 들어놨더군요. 수익자는 아빠였고요. 또 보험금.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늦지 않았어요. 제가 못 지킨 아이, 그쪽 손주는 꼭 지켜주세요. 정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은 할머니로서의 절실함이 전해졌죠. 제가 가진 모든 자료 드릴게요. 그리고 법정에 증인이 필요하면 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수진이를 당장 그 집에서 빼내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수진이와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자꾸 다쳐서 왔어요. 정밀 검사 좀 해주세요. 의사가 수진이를 진찰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님, 이 상처들이 단순 타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아이가 어디서 이런 상처를 입었는지 아시나요? 아이 아빠 집에 다녀오면 이래요. 새엄마가 있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의료소견서 발급해 드릴게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아빠 집에 안 가도 돼요? 조금만 더 참자. 할머니가 꼭 해결해 줄게. 하지만 제 마음은 급했습니다. 정명자 씨의 손자처럼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수진이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명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수진이가 또 그 집에 가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움직이죠. 경찰도 대기시키겠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일요일 아침 7시. 평소와 달리 오늘은 제가 먼저 수진이를 깨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렴. 아빠 오기 전에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고 가자. 수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 집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지 표정이 어두워졌죠. 할머니,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마지막이라는 말에 수진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가 언제 수진이한테 거짓말했니?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야. 아침 8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명자 씨였죠. 박 여사님, 제가 지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30분 안에 갈 수 있어요. 8시 30분 정명자 씨가 도착했습니다.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죠. 이걸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진우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새엄마가 자신을 때리는 모습, 벽장에 갇혀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천사가 된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죽기 한 달 전부터 그린 거예요. 태블릿에 숨겨져 있었는데 어제야 발견했죠.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새엄마 무서워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정명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그림을 경찰에 제출하려고요. 늦었지만 진우 사건 재조사라도 요청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수진이와 무슨 관계가? 정명자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지연이 우리 진우한테 썼던 수법이에요. 병원 기록 조작하고 아이를 ADHD나 정서불안으로 진단받게 하고 그 다음에 사고로 위장하는 거죠. 문득 녹음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좋다던 그 말. 정명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요. 혼자서는 이 여자를 막을 수 없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써 9시였죠. 준호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현관으로 가려는데 정명자 씨가 따라왔습니다. 저도 인사하고 싶어요.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연도 함께 있었죠. 그녀의 눈이 정명자 씨를 보자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머, 정 여사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명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죠. 오랜만이네요, 최지연 씨.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친구분이야. 마침 놀러 오셨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죠. 여보, 우리 빨리 가요. 늦겠어요. 수진아, 아빠랑 가자. 수진이가 제 다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약속했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제가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이야. 잘 다녀와. 제 눈이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아들 눈에 불안함이 스쳤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 완전히 놀랐네요. 절 볼 줄 몰랐나 봐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일단 한명수 변호사님께 연락하고 우리도 준비해야죠. 10시 한명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정명자 씨도 함께였죠. 정 여사님이 가져오신 자료 잘 봤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오늘 오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동시에 움직일 겁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 신청서예요. 수진이를 즉시 격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11시 한 변호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준호 씨 집 근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명자 씨가 제 팔을 잡았죠. 박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가야 해요.
우리는 한 변호사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 변호사가 계속 전화를 걸었죠.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아동학대 정황이 명백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서 준호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자 당황했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내 손녀가 응급실에 왔는데 어떻게 오겠니? 그게 아니라 병원을 어떻게 아셨냐고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아버지고요. 저는 할머니입니다. 의사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다쳤는데 단순 사고로 보기엔 상처가 이상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진 거예요. 애가 원래 산만해서. 그 순간 정명자 씨가 나섰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졌다고요? 우리 진우도 그랬죠. 최지연 씨, 이번엔 못 쏘가 넘어가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 전 남편 어머니예요. 제 손자도 이 여자 손에 죽었어요. 응급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죠. 뒤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도 왔습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 명령서입니다. 김수진 양은 즉시 할머니께 인계되어야 합니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아동학대 정황이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한 변호사가 녹음 파일과 사진, 병원 기록을 경찰에게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준호와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까지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준호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수진이부터 보고 오겠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우리 수진이 많이 아파? 할머니, 약속 지켜주셨어요?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죠?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안 가도 돼.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자. 수진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명자 씨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수요일 저녁. 수진이는 제 곁에 꼭 붙어 있으려고만 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어놓고 잠잘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했죠. 할머니,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안 가. 할머니가 항상 여기 있을게. 그런데 목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모니터를 보니 준호였어요. 보석으로 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 없다. 돌아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오해가 있어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수진이는 법원 명령으로 내가 보호하고 있어. 돌아가.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가져온 서류가 있어요. 꼭 보셔야 해요. 무슨 서류인지 궁금했지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놓고 가. 내가 가면 볼게.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죠. 안에는 친권 및 양육권 포기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수진이 양육권을 포기하되 보험금 수령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끝까지 돈이구나.
금요일 아침 한명수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재산 관리권만 가지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서류를 가져온 걸까요? 아마 형수님을 압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급하게 전화가 왔죠. 이웃집 김 씨였습니다. 박 선생님, 빨리 오세요. 댁에 누가 침입한 것 같아요. 저는 택시를 타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수진아, 수진아.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다 열려 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수진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고 있었죠. 할머니, 아빠가 왔었어요.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할머니 왔어. 경찰이 도착했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스페어키로 들어온 게 확인됐죠. 일요일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제 딸입니다. 제가 키울 권리가 있어요. 좋게 해결합시다. 좋게 해결하자고. 아이를 학대하고도. 월요일 오전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줬죠. 그런데 화요일 저녁 수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머리 아파요. 체온을 재니 39도가 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성 발열이었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준호가 또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지연과 함께였죠. 어머니, 수진이가 아프다면서요? 병원비라도 보태드릴게요. 지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신데 어린애 키우기 힘드시죠? 저희가 키우면 전문 도우미도 쓸 수 있고요. 저는 인터폰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목요일 새벽 수진이가 악몽을 꾸며 울었습니다. 새엄마가 날 데려간대요. 할머니, 보내지 마세요. 안 보내. 절대 안 보내.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법적으로 친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지. 금요일 정명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최지연이 진우 사망 일주일 전에 3억을 인출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바로 준호 씨 계좌로 들어갔더라고요. 뭐라고요? 두 사람이 이미 2년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박 여사님 며느리 사고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며느리 사고도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토요일 오후 한명수 변호사가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형수님, 준호 씨가 친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 법적 친권자는 맞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준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어머니도 늙으셨잖아요. 언제까지 수진이를 키우실 건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늙었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내가 숨쉬는 마지막 날까지. 그날 오후 수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자신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무슨 수를 쓸지 모르니까요. 월요일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박영숙 씨죠? 따님이 큰일 났습니다. 병원으로 오세요. 딸이 없는데요. 누구세요? 아, 손녀분이요. 김수진 양이 응급실에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는 수진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함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집 밖으로 유인하려 한 거였어요. 화요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아마 준호 씨나 지연 씨 쪽에서 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네요. 증거가 없다. 늘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준호야, 내가 내 아들이지만 수진이를 해치려 한다면 나도 끝까지 갈 거야. 엄마가 아닌 한 명의 할머니로서. 수요일 오후 4시 수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죠. 한명수 변호사였습니다. 형수님, 좋은 소식이에요. 법원에서 준호 씨 친권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대요. 정말인가요? 네, 아동학대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목요일 아침 수진이가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 보고 싶어요. 한 달 만에 하는 말이었죠. 아이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다시 다녀보자. 금요일 아침 수진이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도 했죠. 아이가 힘든 일을 겪어서요. 잘 돌봐주세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잘 지켜볼게요. 그런데 오후 2시 유치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119 불렀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앞에는 이미 준호와 지연이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는?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보고 있어요. 약물 과다 복용 같대요. 무슨 약물? 수진이가 무슨 약을 먹었다는 거야? 그때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수면제 있으셨죠? 아이가 그걸 먹은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불면증 약을 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높은 선반에 둬서 아이가 닿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수진이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과다 복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위세척은 했는데 의식이 없어요.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작고 여렸습니다. 제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부축했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내가 약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지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애가 원래 좀 불안정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곤 했어요. 이상한 행동이라니.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젊은 간호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할머니입니다. 간호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서요. 아이 혈중 약물 농도가 너무 높아요. 실수로 먹었다기엔 양이 너무 많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아이 손톱 밑에서 이상한 잔여물이 발견됐어요. 누가 강제로 먹인 것 같은데. 간호사는 그 말만 남기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강제로 먹였다고? 그럼 유치원에서? 저는 즉시 유치원에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수진이가 오늘 뭘 먹었나요? 급식이랑 간식만 먹었어요.
아, 그런데 점심시간에 아빠가 오셨었어요. 준호가 갔다고요? 네, 수진이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면회하게 해드렸어요. 음료수도 사오셨고요. 음료수,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죠. 준호야, 내가 수진이한테 뭘 먹인 거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저는 그냥 주스만. 그때 정명자 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온 거였죠. 박 여사님, 제가 CCTV 확인 요청했어요. 유치원 것도 확보했고요. 토요일 새벽 수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죠. 새벽 4시쯤 당직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님,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아이 위에서 나온 약물이 할머님 약과 성분이 달라요. 병원에서 쓰는 강력한 진정제예요. 그럼 누가? 이건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약이에요. 의료인이나 병원 관계자만 접근 가능하죠. 지연, 그녀의 친정 어머니가 병원 행정직에서 일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침 7시 한명수 변호사가 왔습니다. 형수님, 유치원 CCTV 확인했어요. 준호 씨가 수진이한테 음료수 먹이는 장면이 있네요. 그걸로 증명이 될까요? 음료수 컵을 확보해야 해요. 유치원 쓰레기통을 뒤져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할머니,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죠. 우리 수진이,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아빠가 준 주스 이상했어요. 쓰고 어지러웠어요. 아이의 증언.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씨, 최지연 씨, 아동학대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음료수 컵에서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병원 약품 대장에서 최지연 씨 어머니 기록도 확인했고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시킨 거예요. 그냥 비타민이라고 했어요. 비타민이라고 속았다고? 내 아들이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준호야, 내 딸이야. 내 친딸을 죽일 뻔했어.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죠. 더 이상 그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수진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빠 안 만나도 되죠? 그래, 이제 안 만나도 돼. 수진이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저도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낸 것이 감사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화요일 오전 10시 법정.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준호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연은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녹음한 파일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5억 보험금 얘기, 시설에 보내겠다는 대화,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됐죠.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해 아동의 상처 사진입니다. 총 23곳의 타박상과 멍이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수진이 상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었죠.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정명자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피고인 최지연의 전 시어머니입니다. 제 손자도 그녀 손에서 죽었습니다.
정명자 씨는 진우의 그림일기를 제시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죠. 이 그림을 보십시오. 5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린 겁니다. 새엄마에게 맞는 자신의 모습을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수요일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한명수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최지연 씨와 김준호 씨의 2년 전 통화 녹취록입니다. 무슨 녹취록인지 저도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준호 씨, 보험금 들었어요? 네, 5억짜리로 들었어요. 수익자는? 일단 수진이로 해놨어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2년 전, 며느리가 죽기 6개월 전에 대화였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계획했던 거였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 든 거예요.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목요일 충격적인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며느리 사고 당시 목격자였죠. 그날 김준호 씨 차를 봤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어요.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건가요? 네,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때는 회사에 있었다고 했더라고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준호의 알리바이가 거짓이었던 겁니다. 금요일 병원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연이 병원 약품 보관실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그녀의 어머니 아이디 카드를 사용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지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아프게 해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그냥 좀 아프게 하려고 6살 아이를 죽을 뻔하게 만들고.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들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정진우 군 사망 후 최지연 씨가 받은 보험금 3억이 김준호 씨 도박 빚 상환에 사용됐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공범이었던 거예요. 토요일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제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절 이렇게 만들었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완벽한 아들을 원했잖아요. 대기업, 좋은 집, 모범적인 가정. 그 압박감에 제가 무너진 거예요. 도박도 어머니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제가 뭘 그렇게 압박했다고? 준호야, 내가 한 선택이야. 나한테 책임 돌리지 마. 준호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지연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당신 며느리 죽음도 다시 조사해 봐야 할걸요?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준호 씨가 그날 아침에 며느리 차에 뭘 했는지 아세요? 브레이크 오일을 빼놨죠. 사고인 줄 알았겠지만 준호가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닥쳐. 그만해. 하지만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어차피 끝났어요. 다 털어놓을게요. 준호 씨가 계획한 거예요. 보험금 때문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를, 수진이 엄마를 준호가 죽였다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이 증언은 별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즉시 재수사하십시오. 일요일 한명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결과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살인 혐의까지 추가되어 무기징역 구형될 것 같습니다. 지연 씨도 최소 20년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진이는요? 완전히 형수님께 양육권이 넘어옵니다. 친권도 박탈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죠. 월요일 수진이와 함께 며느리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수진이 데려왔어. 이제 안전해. 내가 끝까지 지킬게. 수진이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할머니랑 잘 지낼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화요일 오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준호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싶다는데 받아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전 이제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이제 악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게 정말 제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야. 그건 그가 선택한 길이야. 저는 수진이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그림 그려도 돼? 네. 할머니는 여기에 해님 그려주세요.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림을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봄날, 저는 수진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이 서려 있었거든요. 준호가 자란 집, 며느리가 왔던 집, 그리고 악몽이 시작된 집. 새 집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수진이 초등학교 바로 앞이었죠. 할머니, 우리 집 너무 예뻐요. 수진이가 자기 방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분홍색 벽지에 별 모양 스티커를 잔뜩 붙여놨거든요. 이사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물건들이었죠. 그동안 열어볼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첩과 함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라고 적힌 며느리의 글씨였죠. 편지를 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그녀가 죽기 한 달 전이었어요. 어머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준호 씨가 요즘 이상해요. 도박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 최지영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수로 준호 씨 휴대폰을 봤거든요. 무서워요, 어머님. 준호 씨가 제 보험금 얘기를 자꾸 해요. 수진이 앞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그렇게 했어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를 꼭 지켜주세요. 그 아이만은 안전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편지라도 남깁니다. 제 일기장도 함께 넣어둘게요. 거기에 다 적어놨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수진이를 부탁드려요.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애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알면서도 혼자 견뎠던 거였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준호의 폭언, 도박, 외도, 모든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브레이크가 이상했다. 정비소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혹시 준호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딸 아빠인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착한 애가 끝까지 준호를 믿으려 했던 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한명수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추가 증거가 될 거라고 했죠. 일주일 뒤 정명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수진이도 많이 밝아졌고요. 정명자 씨는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뭔가요? 진우 보험금 일부예요. 최지연에게서 돌려받은 거죠. 수진이 학자금으로 쓰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꼭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 진우도 하늘에서 수진이가 잘 크길 바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두 할머니의 눈물이었죠. 어느 날 수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우와, 우리 수진이 대단한데? 뭘 그렸어? 우리 가족이요. 할머니랑 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엄마. 그림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이와 제가 손을 잡고 있고 하늘에는 천사가 된 엄마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선생님이 가족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8살이 된 수진이는 이제 상처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긴 했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금세 안심했죠. 어느 주말 수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회전목마를 타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커서 검사가 될 거예요. 검사? 왜? 나쁜 사람들 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지켜주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검사였던 남편도 하늘에서 대견해야겠죠. 가을이 되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무기징역, 지연은 징역 25년. 며느리 살해 혐의도 인정됐죠. 한명수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형수님,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수진이 보험금도 안전하게 신탁 설정했어요. 성인 될 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 지켜내야 해. 며느리와의 약속이니까. 어느 날 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나쁜 사람이 됐어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해.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빠도 그랬던 거야. 그럼 나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야. 수진이는 엄마의 착한 마음과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잖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수진이가 제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한테 한 가지 약속할게요. 뭔데? 나는 절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는 꼭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며느리 같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봤지? 수진이 잘 크고 있어. 이제 안심해도 돼. 준호를 잃은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보며 느끼는 기쁨이 그 아픔을 이겨내게 해줬죠. 어쩌면 이것이 삶이 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상실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죠. 할머니, 꽃이 너무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네. 흩날리는 꽃잎 속에서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작.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 이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제 마지막 숨이 멎는 그날까지. 그것이 며느리와의 약속이고 제 삶의 마지막 사명이니까요.